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 부장판사 강지현. 법조계에서 그녀는 철의 여인, 얼음 마녀라 불렸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부장판사 자리에 오른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판결과 흐트러짐 없는 태도로 모든 이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받았다. 그녀의 판결문에는 사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동정심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오로지 법과 원칙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성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완벽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 세월은 눈물과 땀으로 점철된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의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숨만 쉬어도 아플 만큼 생생한 기억이었다. 그녀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끝없이 단련했다. 법 공부에 몰두했고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오로지 최고가 되어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새벽부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내일 있을 재판 준비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장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든 강지현은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잊고 지내려 노력했던 과거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30년 전의 그날, 그녀를 짓밟고 웃었던 아이들의 얼굴. 그 중에서도 특히 도유라의 오만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그녀는 그 초대장을 휴지통에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멈칫했다. 강지현. 너는 아직도 그때의 겁쟁이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스스로를 비웃으며 그녀는 초대장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고 그녀의 현재는 그 화려함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그 시절의 상처에 갇혀 있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일기장 속에는 30년 전에 강지현이 쓴 글씨가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오늘은 유라가 또 내 신발을 숨겼다. 모두가 나를 보며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일은 꼭 용기를 내서 말해야지.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지만 다음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을 뿐이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일기장을 덮으며 강지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과거의 겁쟁이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며칠 후 동창회 당일. 강지현은 평소와 달리 격식 있는 정장 대신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늘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와 차가운 표정만 보아왔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옷이라 그런지 어쩐지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 감정은 지금의 그녀에게 불필요한 것이었다.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강지현은 잠시 망설였다. 30년 만의 만남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 아니면 아예 기억조차 못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동창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현 아니야? 와, 쟤가 여기를 다 오네. 여전히 촌스럽네.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은 30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강지현은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꼿꼿한 자세는 마치 견고한 성벽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30년 전의 상처를 지우기 위한 차가운 복수가 아닌 모두를 향한 따뜻한 교육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강지현의 동창회는 시작되었다. 강지현이 동창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럽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정지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한때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이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강지현은 그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미리 예약된 테이블로 향했다. 그 테이블에는 도유라와 그녀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와, 강지현. 진짜 너야? 30년 만에 보네. 여전히 칙칙하구나. 도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듯한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강지연은 아무런 반응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조용하고 냉정한 태도에 도유라는 더욱 흥분한 듯 보였다. 너 아직도 그렇게 말도 없이 조용하니? 내가 얼마나 너랑 놀아주려고 노력했는데 기억 안 나? 옆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들도 낄낄거리며 도유라의 말에 맞장구 쳤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듯 유치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강지현의 신발을 숨기고 교과서를 찢고 그녀의 도시락에 모래를 뿌렸던 과거의 행동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강지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그들의 말이 마치 거친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의 그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들의 비웃음은 그녀의 계획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뿐이었다. 야, 강지현, 너 아직도 그때처럼 변호사나 판사 같은 거 꿈꾸고 있냐? 현실을 좀 살아. 도유라의 친구 박미주가 비웃었다. 박미주는 딸의 입시 문제 때문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강지현의 등장은 그녀의 불안함을 자극하는 듯 했다. 강지현은 그런 박미주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박미주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박미주는 그 시선에 움찔했지만 이내오기로 더 큰 목소리로 떠들었다. 도유라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강지현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너는 3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하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최고야. 나한테는 내가 사는 세상 따위는 꿈도 못 꿀 정도로 화려한 세상이 있어. 근데 넌 여전히 이 모양이니? 도유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와인잔을 강지현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차가운 와인이 강지현의 머리부터 얼굴, 드레스까지 흠뻑 적셨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은 도유라의 무례한 행동에 놀랐지만 대부분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즐거워했다. 30년 전의 그날처럼 모두가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다. 강지연은 눈을 감았다. 차가운 와인과 함께 과거의 굴욕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도유라의 오만함이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못해? 30년이 지나도 넌 여전히 나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도유라가 비웃었다. 그녀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곧 꺼질 운명이었다. 강지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도유라 씨. 강지연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도유라는 그 목소리에 움찔했다. 지금부터 당신의 행동은 폭력 및 폭행죄로 기록됩니다. 재판에 출석하셔야 할 겁니다. 도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 지금 내가 나를 고소하겠다고? 내까지 깨? 강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드레스를 입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동창 회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한 남자의 얼굴에 멈췄다. 그 순간 강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카드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동창 회장 안의 모든 시선은 강지현과 도유라에게 쏠려 있었다. 도유라는 강지현의 마지막 말에 코웃음을 쳤다. 고소? 웃기지도 않네. 너 같은 게 고소해봤자 내 남편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도유라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남편 서울중앙지검 검사야. 다들 알지? 황진석 검사.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친구들은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도유라의 남편이 법조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지현이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도유라의 남편 앞에서는 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강지현을 비웃었다. 지연아, 그냥 집에 가서 젖은 옷이나 갈아입어. 우리 유라한테 괜히 까불지 말고. 그래, 너희 집안이 아무리 잘 나가도 법조계에서는 결국 줄타기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강지연은 그들의 조롱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가 그녀가 변호사나 지인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강지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황 검사, 지금 동창 회장으로 오세요.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도유라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웃었다. 와, 내 남편한테 전화한 모양이네. 별 수 없지. 결국 내 남편한테 한 수 접어야 할 테니까. 그러나 잠시 후 동창 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그는 도유라의 남편인 황진석이었다. 황 검사는 강지연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지현에게로 달려왔고 도유라와 친구들은 남편이 강지현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줄 알고 흐뭇하게 웃었다. 여보, 이 여자 좀 혼내줘. 나한테 와인을 붓고도 모자라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잖아. 도유라가 황 검사에게 칭얼거렸다. 하지만 황 검사는 도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강지연의 앞에 섰고 도유라와 동창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된 가운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황 검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강지현을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동창 회장은 순식간에 정지했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강지현과 황 검사를 번갈아 보았다. 도유라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강지현은 황 검사를 조용히 일으켜 세웠다. 황 검사, 여기 동창생들 중에 당신이 아는 사람이 있나요? 네, 부장님. 제 아내입니다. 황 검사는 도유라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도유라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한 표정이었다. 황 검사의 아내라. 도유라 씨는 지금 제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조계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지연의 질문은 단호했다. 황 검사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무례한 행동과
그 상대가 자신의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부장판사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부장님, 제 아내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죠. 그리고 황 검사, 당신도 알아야 할 겁니다. 당신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아내 또한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에 황 검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땀으로 흥건했다. 강지연은 젖은 드레스 위로 손을 올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가 지닌 죄의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도유라 씨는 폭력 그리고 다른 분들도 각자의 숨겨둔 죄가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동창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다. 자신들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강지연의 눈에 모두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강지연은 도유라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도유라 씨,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이 교육의 첫 번째 학생이 될 겁니다. 그녀는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서류철을 들고 동창회장을 떠났다. 그 서류철 안에는 이미 동창들의 모든 불법과 비리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유라의 갤러리 비자금, 박미주의 딸 입시 비리, 오서아, 남편의 프랜차이즈 갑질, 백하나의 음주운전 사고와 뇌물공여, 김나린의 대리 논문, 최가은의 기부금 횡령. 강지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지연이 사라진 후 동창회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도유라는 넋이 나간 듯 서 있었고 다른 동창들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즐거웠던 동창회는 순식간에 공포와 파멸의 장이 되었다. 강지연은 개인의 복수가 아닌 법의 심판을 통해 그들에게 잊고 지냈던 정의의 의미를 가르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지연이 동창회장을 떠난 후 도유라는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는 축축한 와인 자국으로 얼룩졌고 승리감으로 빛나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남편 황진석 검사는 그녀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주변 동창들의 수군거림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경멸이었다. 그들은 도유라를 비웃는 대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도유라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도유라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강지연이 던진 폭행죄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감히 그 강지연이 자신에게 이런 굴욕을 안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모두 황진석 검사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황 검사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제지하며 말했다. 여보, 부장님은 단순한 판사가 아니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은 괜히 생긴 게 아니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야. 부장님에게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 도유라는 남편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현실의 공포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강지현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동창회장에서 벌어진 폭행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현이 직접 증인으로 나섰고 그녀는 법정에서 도유라의 행동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술했다. 강지현의 진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마치 법전의 한 구절을 읽는 듯이 명확했다. 도유라는 재판 내내 불안에 떨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단순한 폭행죄로 끝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강지연은 폭행의 동기가 과거의 학교 폭력임을 명확히 밝혀냈다.
피고인 도유라 씨는 30년 전에도 저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와인을 쏟은 행위를 넘어 30년 동안 이어진 심리적 폭력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강지연의 진술은 판사를 비롯한 모든 방청객들의 감정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지연이 던진 하나의 질문이 모든 것을 뒤엎었다. 피고인 도유라 씨, 당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순간 도유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강지연이 단순히 폭행죄만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연은 이미 도유라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갤러리 비자금,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그림 가격 조작. 그 모든 불법 행위들이 강지연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재판은 폭행죄 재판에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재판으로 순식간에 전환되었다. 강지연은 도유라의 갤러리 관계자, 회계사, 그리고 그림 구매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들은 모두 강지연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숨기고 있던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강지연은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동창회 초대장을 받은 그 순간부터 30년 전의 상처를 되갚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던 것이다. 법정에서 도유라의 죄가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그녀의 오만함은 찢어지는 비명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강지현이 내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도유라의 남편인 황 검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강지연의 뛰어난 능력을 보며 두려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다. 결국 도유라는 폭행죄와 함께 갤러리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성공한 갤러리스트가 아닌 법을 어긴 범죄자로 남게 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도유라의 모습은 30년 전 강지현의 모습과 겹쳐졌다. 초라하고 패배했으며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강지연은 그런 도유라를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첫 번째 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도유라의 몰락은 동창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모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30년 전 그들을 짓밟고 괴롭혔던 강지현이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창회에서 강지현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던 순간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강지현의 서류철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가장 먼저 불안에 휩싸인 것은 박미주였다. 그녀는 딸의 명문대 입학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뒷돈을 주고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했으며 심지어 대리 논문까지 작성해 딸의 이력을 화려하게 꾸몄다. 그녀는 그 사실이 강지연의 서류철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 박미주는 딸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입시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강지연은 이미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다. 강지현은 박미주가 딸의 입시를 위해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이미 강지현의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과거에 박미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협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었다. 강지현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위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은 기꺼이 강지현의 편에 섰다. 박미주는 자신의 비리가 곧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동창회 멤버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다들 강지현이 진짜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도유라 봐. 완전히 끝났잖아. 하지만 다른 동창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도유라의 몰락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했다. 내 입시 비리가 터질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김나린이 박미주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김나린은 자신이 대리 논문 및 자소서 작성을 의뢰한 사실을 박미주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불안해했다. 그럼 너는 깨끗해? 내 논문 대필 의뢰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박미주는 김나린에게 소리쳤다. 그들의 대화는 금세 싸움으로 번졌다. 그들은 서로의 치부를 들추며 그동안 숨겨왔던 더러운 비밀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강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그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공포와 의심 속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윽고 박미주의 딸이 다니는 대학교의 입학관리처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내용은 박미주 딸의 입시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였다. 대학교 측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박미주 딸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미주의 딸은 명문대에서 퇴학당했고 그녀의 미래는 한순간에 박살났다. 박미주는 딸의 퇴학 소식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비겁함이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딸의 성공이 결국 자신의 손으로 무너진 것이다. 박미주의 몰락은 다른 동창들에게 더욱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강지현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서아는 남편의 프랜차이즈 갑질 행태가 드러날까봐 불안에 떨었고 백하나는 과거 음주운전 사고와 뇌물 공여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까 두려워했다. 강지현의 교육은 이제 개인의 죄를 넘어 그들 각자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가치관과 욕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강지현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미주의 입시 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동창들은 더 이상 강지현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악마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그녀의 차가운 지성과 무서운 추진력에 공포를 느꼈다. 도유라와 박미주의 몰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강지현의 의도적인 교육이었다. 남은 동창들인 오서아, 백하나, 김나린, 최가은은 비밀리에 모여 강지현을 막을 방법을 논의했다. 강지현, 그년이 우리를 하나씩 다 끝내버릴 거야. 오서아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갑질 행태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했다. 어떻게든 걔의 약점을 찾아내야 해. 30년 전 왕따 피해자? 그래, 그게 걔의 약점일 수도 있어. 백하나가 흥분하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와 뇌물 공여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강지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강지현은 그들이 모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이 서로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먼저 오서아의 남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통보가 내려왔다. 제보자는 바로 그의 남편에게 억울하게 갑질을 당했던 한 가맹점주였다. 그 가맹점주는 강지현이 설립한 법무법인 한빛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강지현은 이 법무법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가맹점주였다. 오서아는 강지현이 보낸 서류를 받고서야 이 모든 일이 강지현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백하나의 과거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수사대에 올랐다.
당시 그녀는 부유한 집안 배경과 뇌물을 이용해 사고를 덮었었다.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가 30년 만에 용기를 내어 증언하겠다고 나섰다. 이 목격자 역시 강지연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백하나는 자신이 덮었던 과거의 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강지현, 너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건데? 백하나는 강지현에게 전화를 걸어 절규했다. 하지만 강지현은 차분하게 말했다. 백하나 씨, 내가 당신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 죄를 법정으로 데려오는 것뿐입니다. 남은 김나린과 최가은은 더욱 불안에 떨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최가은은 자신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의 기부금 횡령 사실이 강지현에게 발각되었을 것이라 직감했고, 김나리는 자신이 대리로 작성해준 논문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내가 강지현에게 우리를 팔아넘긴 거 아니냐고 소리쳤다. 그들의 우정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결국 강지현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오서아의 남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잃었고, 백하나는 음주운전 사고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나린이 대리 작성해준 논문은 표절로 판명되어 그녀의 학생들은 퇴학당했고, 최가은이 운영하던 봉사단체는 기부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 폐쇄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배신하며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강지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것은 교육이었다. 법과 정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그들의 죄가 그들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바로 강지현에게 와인을 부었던 폭행죄, 그리고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도유라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었다. 강지현의 교육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도유라의 폭행죄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죄 재판이 아니었다. 강지현이 법관으로서 그리고 피해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선사하는 무대였다. 법정은 마치 거대한 극장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장에는 도유라의 변호사와 검사가 앉아 있었고, 증인석에는 30년 전 강지현을 괴롭혔던 동창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공포와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강지현은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젖은 드레스를 입은 채 동창회장에 섰던 그날처럼 차가운 눈빛과 흔들림 없는 태도로 법정에 섰다. 강지현의 진술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도유라의 행동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그것이 30년 전부터 이어진 학교 폭력의 연장선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도유라의 변호사는 강지현의 진술을 반박하려 했지만 강지현의 완벽한 논리 앞에서 무력했다. 피고인 도유라 씨는 저에게 와인을 부으며 조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료를 쏟는 행위가 아니라 30년 전의 폭력을 재현하는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피해자로서 서 있지만 이 재판의 본질은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삶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강지현의 진술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어서 증인으로 소환된 것은 도유라의 친구들이었다. 먼저 박미주가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이미 입시 비리 혐의로 사회적 몰락을 겪은 상태였다. 변호사는 도유라를 옹호하는 증언을 유도하려 했지만
박미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다. 도유라가 시켰습니다. 저희는 도유라를 두려워해서 그 애의 말에 따랐을 뿐입니다. 와인을 쏟으라고도 도유라가 시켰습니다. 박미주는 도유라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동안 도유라의 곁에 충성스럽게 있었던 그녀가 이제는 도유라를 비난하고 있었다. 도유라는 박미주의 배신에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법정 안에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다. 다음으로 백하나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미 음주운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는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강지현을 괴롭히는 것을 방관하고 때로는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도유라의 행동은 저희의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녀에게 이용당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죄를 지었던 겁니다. 백하나의 증언은 법정에 깊은 정적을 불러왔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더 이상 도유라를 변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도유라와 자신들이 모두 같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했다. 도유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그녀의 등을 돌렸다. 그들이 지켜왔던 우정은 서로의 죄를 감싸는 얇은 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도유라는 절규했다. 다들 거짓말하고 있어. 너희가 나한테 와인을 부으라고 시켰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강지현의 교육은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죄를 숨겨주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나선 것은 황진석 검사였다. 그는 이미 강지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도유라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넘어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진실을 증언했다. 피고인은 갤러리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 아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명백합니다. 저 또한 제 아내의 잘못을 막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부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황 검사의 증언은 도유라에게 마지막 치명타였다. 도유라는 자신의 남편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재판장은 강지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도유라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녀의 죄는 30년 전의 학교 폭력부터 현재의 폭행, 그리고 숨겨왔던 비리까지 모든 것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지현은 법정을 나서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교육은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마주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었다. 도유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화려한 갤러리는 폐쇄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남편인 황 검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감옥에 갇힌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30년 전의 강지현처럼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녀는 강지현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에도 분노했다. 강지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거야. 도유라는 텅 빈 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몰락이 강지현의 복수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같은 시각 강지현은 고등학교 시절의 모교를 찾아갔다. 30년 전 그녀가 숨어 울었던 화장실, 교과서를 찢겼던 교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걸어다녔던 교정. 모든 장소가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약하고 비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작은 소녀. 그녀는 이제 그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진 부장판사가 되었다. 강지연은 벤치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은 이제 정의를 위해 판결문을 작성하는 손이 되었다. 그녀는 도유라를 심판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복수심? 아니면 정의감?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복수였나? 그녀는 도유라가 자신에게 와인을 부었을 때 느꼈던 분노를 떠올렸다. 그 분노는 뜨거웠지만 그녀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감정을 차가운 이성으로 통제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법의 원칙에 따라 도유라를 심판했다. 그녀가 도유라를 몰락시킨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도유라의 죄가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황진석 검사가 강지현에게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도유라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한 명의 후배이자 강지현의 교육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한 명의 법조인이었다. 부장님,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황 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도유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다. 강지연은 황 검사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복수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법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강지연의 말은 황 검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도유라의 죄를 짊어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강지연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강지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모교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에는 그녀가 30년 동안 이뤄낸 모든 것이 있었다. 화려한 명성과 권력 그리고 돈.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철의 여인, 얼음 마녀. 이 별명들은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만든 가면이었다. 그녀는 이 가면을 벗고 싶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 싸움은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유라와 동창들의 몰락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이 사건을 현대판 권선징악이라 부르며 대서특필했고 강지연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교육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강지연은 이제 법조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강연 요청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여전히 철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본업은 여전히 판사였다. 강지연은 평소처럼 새벽부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학교 폭력에 관한 사건이었다. 강지연은 그 사건 파일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건을 직접 맡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 상처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황진석 검사는 강지연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직을 내려놓고 강지현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합류했다. 그는 이제 부유한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소송을 돕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강지현에게 말했다. 부장님, 이제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강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았음을 의미했다. 한편 몰락한 동창들의 삶은 처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지연의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들의 오만함과 죄악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들은 30년 전에 강지현처럼 초라해졌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갇혀 영원히 살아가야 했다. 강지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과거와 화해했고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교육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강지현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과거의 피해자에서 진정한 회장님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도유라와 동창들의 몰락 이후 강지현은 법조계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정의의 심판자, 법의 칼날 등 수많은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도유라가 스스로를 회장님이라 칭하며 허영에 젖어 살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지연의 회장님은 존경과 경외를 담은 호칭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능력을 오직 정의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다. 강지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새벽에 일어나 서류를 검토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으로 더 많은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그때 그녀에게 새로운 사건 파일이 배정되었다. 사건의 이름은 성민그룹 비자금 및 횡령 사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그룹의 총수와 그 일가가 연루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복잡하고 방대했으며 거대 권력의 비호 아래 수많은 진실이 묻혀 있었다. 강지현은 이 사건을 마주하며 30년 전 동창들을 심판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단지 개인의 일탈을 바로잡는 것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사회의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하는 일이었다. 강지현은 망설이지 않고 이 사건을 직접 맡았다. 그녀는 단호한 태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성민그룹 측 변호사들은 그녀에게 온갖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다. 막대한 돈을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지만 강지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그들의 비겁함과 욕망을 꿰뚫어 보았다. 당신들의 제안은 법에 대한 모욕입니다. 나는 법을 위해 일합니다.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강지연의 단호한 말에 변호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지연이 단순한 판사가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강지연은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 성민그룹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재판정은 매일같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성민그룹의 총수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강지현에게 비웃음을 날리며 말했다. 강 판사, 당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수많은 인맥까지. 강지현은 그의 오만함에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가운 비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미소였다. 총수님, 당신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법과 정의입니다. 나는 그 법과 정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죄악은 이제 법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강지연의 말이 끝나자 재판정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법의 이름으로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진정한 회장님이 되었다. 그녀의 교육은 이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판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결국 성민그룹 총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거대 권력이 한 명의 부장판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정의가 돈과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지연은 이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강지연은 판결문을 쓴 후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의 앳된 얼굴들이 웃고 있었다. 도유라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그 옆에 작고 초라했던 강지현.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복수심도 증오심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감정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이제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강지연은 사진첩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 그 화려함은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도시를 지키는 법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철의 여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그녀의 차가운 심장은 이제 진정한 정의의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강지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사건 파일을 펼쳤다. 그녀의 교육은 끝이 났지만 그녀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가진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